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시행 제 46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의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엄청 추워지고 있는 날씨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1월 달은 수업이 없어서 예, 계속 책 보고 또 가장 중요한 얘기라면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잡동사니들 네. 예, 하루에 이 큰 바구니로 한 3개씩 버리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네. 일주일에 2번 재활용 가져가거든요. 네. 한 번 가져갈 때마다 이제 작은 박스를 한 6개, 7개씩 버리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당근이라도 내보시지 그러세요? 일단은 자료가 많고요. 아, 자료 중에서는 네네네.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있거나 그렇죠. 전화번호 있으면 다 버려야죠. 찢어버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금 한 2, 3주 하다 보니까 허리가 삐끗했어요. 다 네. 종이잖아. 그죠. 팔도 아프고 찢느라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지. 오늘은 갑자기 네. 모르는 전화번호로 와서 네. 우리는 지갑의 특성상 전화를 받게 콜백을 되죠.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부재중 통화 들어와 있는데 그죠. 전화 드렸다 했더니 예전에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인가 봐요. 서울의 50플러스 센터에서 수업을 들으셨대요. 네. 근데 전화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인데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얘기하는데 네. 내용이 뭐였냐. 지금도 금융교육을 하냐. 그러면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어디서 금융교육을 하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그래서 안내를 드렸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과 연계를 해서 아직 스케줄이 안 나왔다. 근데 이분이 오늘 전화하신 이유는 네. 환율이었어. 아. 환율이 오를까요? 그걸 어떻게 한다? 그분은 우리 그 녹음을 안 들으시나 봐. 제가 그러니까. 맨날 환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계속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통화를 30분 했네. 그래서 이거 직업적인 참 어려운 점이다. 그래서 좋게 상담 받으신 분 참고하고 그리고 교육 받으신 분 참고하고 서울시민대학하고 리테크 상담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요즘 은행 요번 주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제 네. 오늘 네. 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얘기하는 게 살짝씩 들리잖아요. 네. 다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는 되죠. 근데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 근래에는 이제 올해 그 청년 재무 상담에 대해서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의뢰가 있으셔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내일 제가 미팅을 갖게 되는데 그 자료를 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좀 챗GPT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아무래도 얘기하신 것처럼 다들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잘 가야 될지 항상 우리의 논조는 조심하자, 주의하자라는 쪽인데 희한하게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한 건 맥락이 다 있네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기사가 5000p, 1000스탁, 대이동, 코스닥.com 버블 이후 최고치 등급 이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했었죠. 5000포인트 갈까요?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갈지는 몰랐습니다. 좀 걸릴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가버리고요. 코스닥조차도 1000스탁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 올라갔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가니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장 거래가 일부 정도 좀 정지된 것까지 있었었는데 일단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 짓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버블이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쪽에서 보면 또 두 번째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특판 없나요? 저축은행 분위기 심상치 않더니 벌컥. 이란 한국경제신문의 1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하면 어딘가에선 돈은 빠져야 되겠죠. 그 빠진 돈들이 저축은행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면서 저축은행으로 돈이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예수금 잔액,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이
105조 원에서 지금 99조 원으로 100조 원이 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금리 특판 예금이 사실 사라지면서 돈이 계속 빠져나와서 어딘가 주식으로 다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늘어난 신용사면 55조 연체 삭제,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작년에만 해도 25조 원이 역대 최대, 사면 인원도 293만 명, 최다 경신. 대출 심사 때 연체 일화 확인이 불가하니 신용질서 교란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신용사면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진행했었는데요. 5년간 신용정보기록원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연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 나중 향후 미래에 있을 대출에 평가 요소로 가져가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신용사면이 되면은 그러한 기록들이 싹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정확한 어떤 기록을 갖지 못하고 하다 보니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기사는요. 미국의 얘기인데요.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에 보면은 2,400조 비폭탄 공포, 청년 파산 도미노 경고의 초비상이다라는 한국경제신문의 1월 26일 기사인데 학자금 대출이 뇌관됐다. 월가가 키운 청년 비폭탄이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사이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체 수준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2025년 3분기 가계신용보고서에 보면은 미국 내 학생 대출 잔액이 1조 6,500억 원에 이르러서 1년 전보다 470억 달러가 증가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러한 청년의 미래소득, 청년의 빚을 가지고서 또 학자금 대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서 굉장히 위험도에 따른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나뉘어오고 있어서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비슷하게 또 이렇게 시작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게 과연 그때만큼의 이동은 아니겠지만 미국도 나름의 이런 그 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이 한 주간의 뉴스들을 쭉 봤을 때 정리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IMF에서 2020년 세계 및 한국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높은 포인트로 좀 올려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글로벌 통화정책의 동결 기조와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결국은 한국이나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같은 제3세계의 어느 정도 경제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너무 급격스럽게 오르는 것은 아닌가. 돈의 머니 무브가 돌고 어딘가 또 수요처가 생겼을 때 돈이 이동하면은 굉장히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내용. 그 다음에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에 지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극화가 되면서 K자형 회복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러한 성장이 계속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조심스럽게 투자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좀 주가에 대한 상향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통화가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불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심사숙고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를 해주셨던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자꾸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 드릴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물어봤죠.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대. 주식 투자를 직접을 하고 계십니까? 펀드 하고 계십니까? 직접 한대.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하시나요? 작은 거로 위주로 하시나요? 코스닥 한대. 그래서 전화했나 보지.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사이드카 몰랐거든, 오늘. 아니, 그래도, 옛날에 수업 들어본 적이, 제가 웬만하면 전화번호 안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죠. 명함을 받은 적은 있을 테니까. 네. 명함 받고 전화하셔야겠죠. 제가 칠판에다가 제 전화번호는요, 010,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명함을 줬거든. 이분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대 얘기더라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내가 투자한 거 왜 그래요? 뭐 이런 그쵸, 내용이야. 그쵸. 이분은 증권사 상담 받으셔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미국 사람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2008년도에 박살나서 아직도 후유증. 근데 걔네들은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지만 외국도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학자금 대출이죠. 네. 근데 학자금 대출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대출의 성질 중에서 담보대출입니다. 네. 근데 학자금 대출은 뭐가 담보일까요? 신용대출이죠. 그렇죠. 신용대출이죠. 그런데 돈도 못 버는 대학생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일반적인 신용대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한국장학재단이 뭘 해주죠? 보증? 보증을 서줍니다. 네. 당연히 여기도 보증부 대출이에요. 물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뭐 페니메이 이런 공공기관의 성격까지 민간 회사가 보증 서주는 제도였거든요. 자, 대학생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요거 녹음해서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진짜 폭탄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대출입니다. 오. 그 중에서 네.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 그럼 이름이 뭘까요? 서브프라임 그렇죠. 오토론이겠죠. 이게 무지막지합니다. 미국에서는 집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차는 있어요. 차가 있어야 출근할 수 있어. 그렇죠. 너무 멀어서. 그게 서브프라임이신 분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대출이 왜 발달했을까? 우리가 보통 지금은 아니지만 뭐 30년, 40년 전에 미국 가는 게 출세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미국 가는 이유는 꿈 때문에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집 마련의 드림. 두 번째가 내 자식, 대학 가는 드림. 세 번째가 내 차. 내 차를 마련하는 드림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렵지만, 부담되지만 대출을 받았던 이유는 그게 꿈을 이루는 거라고 어때요? 세뇌를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기사가 4개인데 마지막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현대차 아틀라스 얘기인데요. 앞에 걸 좀 빨리 하고 요거 말씀드렸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3개는 다 은행입니다. 첫 번째 기사요. 매경제신문이고요. 2026년 1월 25일 어제 기사. 자, 이거 보고 나서 지금 판사님들 뭔가 좀 정신 차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독 홍콩 ELS 손실 투자자도 책임진다. 왜? 말도 안 되는 소송이거든요. ELS 가입해놓고 원금 내놔라 라고 소송 걸었어요. 네. 국가에서는 원금 웬만하면 물어주지 라고 해서 많은 금융회사가 원금 물어주고 털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 들어갔겠죠. 또는 어떤 투자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원금은 보상해 줬는데 난 원금만 받은 거 만족 못한다. 왜? 내가 이 돈을 은행 넣어놨으면 얼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자, 법원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이게 은행 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일부 투자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불완전 판매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투자자 패소. 이게 전부 패소인지 일부 패소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은행 설명 의무에 선그은 법원 모의 수익률 제시 의무 없다. ELS 13번째 차례 투자한 고객에겐 본인이 리스크 이해할 수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ELS 13번째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면 ELS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원금 물어달라라고 소송한 건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2차 제재심에서 2조 가징금 적정성 논란 터졌다. 무슨 뜻이냐? 금융감독원이 2조 내놔라 과징금으로 라고 했더니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2조는 너무 비싸지 않아? 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픽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복잡합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고 계시죠? 네. 우리 녹음이 시작한 지가 2016년 12월 달이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녹음에서도 나올 때마다 저는 맨날 사건 갖고 오니까 제가 항상 다룬 거였죠.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소비자 편 들어주는 척하는 겁니다. 은행 판매 시 첨부 필수다. 그리고 뭘 첨부해야 되냐면 수익 시뮬레이션 기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수변동 추이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 반드시 과거 20년을 설정해서 20년 동안의 지금 수익 지수변동 추이를 다 알려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고객님, 그렇죠. 고객님, 지금 가입하시는 거예요. 이 상품 지난 20년 동안의 변동 추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지. 자,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임 소재, 투자자의 손익 예상 책임을 강조하고 누구 책임이요? 투자자 책임. 투자 상품을 가입하실 때 그 서류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고 그렇죠. 투자에 의한 이익 발생 또는 손실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물론 작은 글씨로 써 있죠. 자, 그리고 수익 시뮬레이션 기재 의무는 발행사에만 있는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과지금 내라 그랬어요? 판매자. 은행. 근데 발행사, ELS 발행사는 어디라는 거예요? 증권회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설명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지수 변동 추이에 대한 설정을 10년 추이만 제시해도 무방.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법원이 더 옳은다고 생각합니다. 20년치요? ELS 팔면서. 자, 홍콩 ELS가 불완전하게 판매됐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홍콩 지수가 지금은 어떨까요? 글쎄요. 어떤가요? 전 관심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평균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왜? 모든 투자가 그렇거든. 네. 그리고 지금 무슨 투자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ELS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원자재 ELS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건 무슨 ELS예요? 지수잖아, 지수. 그렇죠. 홍콩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네. 그럼 결국은 평균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익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소송 걸었다면 뭡니까? 파는 거지. 마이너스 50 나올 때. 자, 아래 쭉 간단히 보겠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손실 책임을 둘러싼 개인 투자자와 은행 간의 법적 공방전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 상품 손실 예측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투자자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투자자도 손실 위험 예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거 법적 근거 있습니다.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7조 3항인가에 책무 있습니다. 책무. 소비자의 책무라고 본인도 노력해야 된다. 이거 지금 생긴 지 한 5, 6년 됐거든요. 판사님이 이거 안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녹음을 항상 이해를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은행이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설명만 했다면 사실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 본 거에 대해서 억울하시다면 지금처럼 소송을 걸어서 잘했네 못한 일이 따지면 되는 거지. 그걸 보고 국가 보고 원금을 물어달라고 국가가 시켜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원금 물어주시면 투자한 사람들 나중에 손실 보면 다 똑같은 행동할걸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께서는 되게 불편하시겠죠. 자, 2021년 은행이 ELS를 판매할 당시에는 과거 20년 동안 홍콩 H지수 변동 추이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최근 10년치만 보여지며 이거 무슨 소리예요? 10년 안에는 안정적이었지만 과거 20년 하고 10년 사이에는 불안정했다는 거죠. 네. 결국은 불안정했던 거의 데이터는 빼놓고 안정적인 데이터만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소비자 쪽에서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일 그랬다면 10년이 아니라 5년, 4년으로 잘랐을 겁니다. 왜냐? 2021년 홍콩 ELS, 이 H지수 상품을 팔았을 때가 홍콩 지수가 꼭대기였을 때입니다. 지금하고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왜 저한테 전화했다고요? 코스닥 사이드카 났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꼭대기니까. 이때도 이분들이 왜 ELS 홍콩 H지수 가입했다고요? 꼭대기니까. 꼭대기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하지만 그렇죠. 왕창 올라가고 은행에서 이거 하면 돈 보세요. 지금 딴 데서 돈을 놀리고 있는 거는 자기 돈 녹아나는 거에 이딴 소리를 믿은 거죠. 그때는 믿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래쪽 내용인데 기니까 제끼고요.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야겠죠.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이익이 나건 수익이 나건 이익이 나건 수익이 나건이 아니죠.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투자의 결과 책임은 본인입니다. 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달러 투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머니투데이입니다. 2026년 1월 25일 어기저의 기사고요. 제목이 달러 예금 금리 연 2% 주다가 금리가 몇 %요? 0%로 뚝 떨어졌다. 은행도 환율 방어 동참. 예, 이거는 국가가 시킨 것도 있겠죠. 근데 국가는 이렇게 국가가 시킨 거를 은행이 따라해도 은행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평소에는 이자를 연 2% 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 달러 예금 자제하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리 0%로 내릴게요. 그러면 2%를 공짜로 먹는 거잖아, 은행 입장에서는. 2% 뿐이겠어요. 지금 미국 금리가 몇 %인데. 아니죠. 그거는 환율의 의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달러 예금 금리가 2%, 연 2%이다가 0%로 바뀌어서 바뀜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해약 안 합니다. 왜요? 수익이 나니까. 수익이 나는 건 금리로 나는 게 아니라 뭐로 나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나는 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 나오는 것과 환율에 관한 환차익은 별개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네요. 자, 신한 하나은행 오늘 30일부터 달러 예금 금리 인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 26일이니까 내일 가서 꼭 가입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정부의 환율 정책에 동참.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해주세요. 싫은데, 어쩔 수 없죠.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어때요? 웃지요. 국가가 2% 이자 안 줘도 된다 그랬어. 아싸! 이렇게 느낌이 올 겁니다. 5대 시중은행 또 틀렸죠? 제가 이거 너무 날카롭지만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5대 시중은행이 아니라 5대 은행입니다. 예, 농협은 특수은행이에요. 5대 은행 달러 예금 잔액 추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은행별로 안 잘라놔가지고요. 알 수는 없는데요. 얼추 보면 10월달, 11월달 그리고 1월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500억, 600억 사이입니다. 500억 정도, 560억이다가 지금 저번 달에 632억이랍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걸 보면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개미들이 달려갔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달러 투자는 주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던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러네요. 달러 투자, 또 달러 예금을 하시려면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 올인 하겠습니까? 부자들이? 안 하죠. 아닙니다. 일부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윳돈이 있어야 달러 예금 하시는 겁니다. 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원화예금 금리보다 높았던 달러 예금 금리를 0%대로 낮추는 등 환율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환율이 안 좋았을 때는 외화예금에 뭘 많이 주면 돼요? 금리를 많이 주면 되죠. 외화예금 하시면 원화로 하시는 것보다 금리가 높아요 라고 하다가 환율이 지금처럼 엄청 올라가면 0% 줘도 이제 되는 어때요? 전례가 생겼죠. 전례가. 예금하는데 금리가 빵이다. 어떤 미친놈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환차익을 모르는 거죠. 자,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30일부터 솔 트래블 외화예금 특별금리를 조정한다. 달러 예금 금리는 기존 1.5%에서 0.1%로 유로화 예금은 0.75%에서 연 0.02%로 낮아진다. 거의 어디의 금리와 비슷합니까? 일본 금리랑 비슷하죠. 네. 0.02 예금 금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속으로 좋아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인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국가가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시키는 일이 어때요? 은행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할 거다. 더하기 다른 은행도 다 할 거다. 그래서 하시고 싶으면요. 내일 모레 주중에 가입하십시오. 1%대, 2%대. 다음 달은 무조건 다 0%대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행인데요. 뉴스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제목이 4대 은행 담합에 이자 수익만 7조 거뒀는데 가징금은 불과 2,700억이다. 이유는 뭘까라는 겁니다. 얼추 보면 은행이 금리를 단합한 게 아닌가?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녹음하면서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은행은요. 대출금리, 특히 대출금리는 담합할 필요가 없어요. 예금금리도 마찬가지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글쎄요. 공개되니까. 국민은행이 올리면 다 올리는 거고 국민은행이 내리면 다 내리는 거예요. 담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담합은요. 금리 담합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아래쪽에 기사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LTV 같은 거 다 담합하는 겁니다. 네.
그게 몇 %인가를 서로 짜는 거죠. 왜? 너무 많이 변화하면 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나쁜 일이다 라고 해서 과징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관련 매출액 6조 8천억, 과징금은 2,720억, 담합 상한이 20% 위법행위 내용 정도를 고려했고요. 금융감독원이 때렸겠죠.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지금 과징금이 많아요 라고 행정소송을 걸 것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LTV 정보를 교환해 은행끼리 너희들 얼마야? 우리들 얼마야? 쟤네들 얼마래? 전화해볼게 잠 기다려. 쟤네들 얼마래? 그러면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그거 내 저쪽에도 알려줄게. 이걸 했다는 거죠. 자, 국민신화,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 요거는 4대 시중은행이죠. 역대 12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가장금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매출을 고려할 경우에 4% 수준인데 법상으로는 매출액의 20%를 때릴 수가 있는데 그거에 어때요? 5분의 1 정도만 때린 상태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도 많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기사 그냥 이렇게 지나갈 텐데요. 네. LTV를 담합했다. 담합이라는 자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기 대해서 위법하다고 이 의견을 내오는 게 전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걸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LTV는 금리처럼 공개가 안 되죠. 네. 심사 넣어봐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의 LTV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빼놓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인 척하고 국민은행 상담받으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가 왔는데요. 다행이네요. 오기는 와서.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 2026년 1월 22일. 이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현대차의 자회사가 로봇을 내놨는데 이 아래쪽에 그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던 것은 이게 프로토타입이죠. 근데 공장에 들어갈 놈은 오른쪽에 있는 이게 못생긴 애입니다. 네. 근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주가는 확 올랐고 그때부터 노조가 한 며칠 동안 작전자들이 이제 파업하기 시작했죠. 제목이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이 아틀라스 한 대도 현장 투입 안 돼. 미국 공장에 넣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제 생각보다 제 생각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빨리 왔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느끼지만 간단히 볼게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본격적인 양산 계대에 오르기도 전에 거센 노사 갈등의 파고에 직면했다. 생산은 어디서 할까요? 이 로봇의 생산. 국내에서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노동조합이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에 대해서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 라며 강력 반대에 나서면서 아틀라스에 내세운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인공지능, 피지컬 AI죠. 주도권 선점 전략이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중국 애들 정말 무섭거든요. 중국 애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어요. 아틀라스에 비하면 아틀라스 우리나라에서 아닙니다. 사실 미국 회사예요. 네. 이게 애국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되게 허접하거든요. 중국계. 하지만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해봤죠.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가 1하고 2가 있는데 둘 다 똑같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뭐에는 장사가 없다? 뭐에는? 물량에는? 물량에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고급 유닛을 뽑아도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렇죠. 제조업은 그렇다고. 후진 물건이라도 많이 만들어내야 고급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늦추면 안 돼요. 빨리빨리 10,000대, 20,000대 찍어가지고 기술을 빨리빨리 그렇죠. 쌓아야 되는데 또 노동자 입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마지막에 기사 내용은 지나갔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걸 말씀드리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피지컬 AI잖아요. 국가 이제에서 밀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돈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 투자하세요. 돈 많이 벌면 가져가고요. 잘 안 되더라도 애국하시는 거일 거예요. 라고 우길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나중에 투자하실 때 어디다 투자하냐?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 공장에서 일하는 아틀라스 로봇이라면 아틀라스 로봇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봇을 사. 음.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 빌려줘. 그 다음에 이용료를 받아. 마치 뭐처럼? 정수기처럼. 네. 이제는 새로운 자본가가 등장하는 거죠. 로봇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로봇을 돌려야 되는 공장 입장에서도 좋죠. 왜? 초기에 비싼 로봇을 다 사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빌려 쓰면 좋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로봇도 똑같이 전자기기입니다. 나중에 고장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 살 때 어떤 핸드폰은 오래 쓸 수 있는데 어떤 핸드폰은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최신형 핸드폰 살 때 뽑기란 말 쓰죠. 뽑기. 잘못 뽑았어. 그러면 이 뽑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틀라스도 어떤 산업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보험이 있죠. 보험. 마치 뭐처럼? 자동차 보험처럼.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노조라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 아틀라스 로봇을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종업원 일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싼 가격으로 드릴게요. 이런 혜택 같은 걸 주는 겁니다. 어때요? 그럼 서로 살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늦게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지 말고 같이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AI 장비에도 세금을 이제는 매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노동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원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소득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얼핏 들어요. 그런 쪽에서. 근데 그걸 좀 잘 할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러다이크 운동처럼 이걸 막 반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쇄국 정책으로 아마 늦춰졌던 시대를 되돌아 본다면은 한 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날씨는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아직도 구정이 남았으니 올해에는 정말 바라시는 목표들을 잘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